저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부 적용교육부의 김영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대 보험 교육 중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음성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인 교육이 끝나고 이렇게 Q&A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야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만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법령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14호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일반을 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전체 근로자가 아니면서 전속성이 있고 그다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타인을 사용하면 자기가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된 사람도 인정이 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기술자로 신고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인정되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미신고된 자 중에서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라 정보 처리 분야 14개의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전공 그 밖에 학력,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체 경력을 통산하여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감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에 한 개 항목만 충족하면 특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는 30일 이상 업무 수행하신 분은 통상하여 30일이기 때문에 연속하여 30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경력을 통산해서 30일 이상이 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고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명 이걸 반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특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과 나누어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하나 밑에 오타가 있네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이 아니고 타인이죠.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면서 팀원을 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역시 특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처음에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이제 도움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그 도움을 받은 기술자가 팀원을 고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최초에 그는 이제 그 기술자분한테 계약을 체결한 기술자분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를 주지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다음 보험가입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용역 계약에 따라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위에서 본 것 같이 만약에 노무를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자기가 팀원을 데리고 다시 일을 한다면 그 팀원은 근로자가 되겠죠. 아니면 따로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술자한테 용역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 종사 직종 및 직무 정의를 보겠습니다. 직무 정의는 뒤에 제가 참조 사항으로 넣어놨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직종 및 직무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업무 및 직종 직무, 그 다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참조하면 되고요. 이 분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보험료 산정 및 납부입니다. 자, 월 보험료는 기준보소액이 아래와 같이 393만 7,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보소액에 사업장 산재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며 임금채권 부담금 및 성면 피해 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장 산재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서는 그 컴퓨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1000분의 6, 즉 0.6%가 되고요. 거기에 출퇴근제 0.1%를 플러스해서 일반 요율을 받을 때는 1000분의 7, 0.7%가 산재보험료율이 됩니다. 하지만 또 개별 요율을 받으시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율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1일부터는 성립신고를 할 때 소프트웨어 기술자하고 계약을 맺으신 경우에 별도의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여된 그 사업장의 관리번호 일반적으로는 921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이 종사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임금채권 부담은 0.6%죠. 그 다음에 생명피해 구제 분담금은 0.003%가 되겠습니다. 자, 기준보수는 393만 7,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자, 7월 1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있었다면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7월 1일자로 특보번호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분리를 시키지만 노무 제공 신고를 별도로 입직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달 15일까지. 그 외 최초로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지만 아직까지 기술자와 용역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성립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또 계약은 체결했는데 만약 10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0일자로 노무 제공을 시작한다면 10월 20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입직, 이직 신고입니다. 자, 이렇게 성립 신고를 하고 나서 노무 제공을 언제 시작하느냐? 만약 10월 20일부터 노무 제공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달인 11월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1월 1일 날 노무 제공을 시작한다 하면 12월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전에도 그분이 또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프로젝트가 사전에 끝나거나 해서 또 끝나면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약간 하나 또 이중입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직종이 동일이라는 경우입니다. 뭐 한 분이 A 사업장에 처음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가 B 사업장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두 분 다 두 개의 사업장에서 다 입직 신고를 해야 되냐는 문제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직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입직입니다. 이중입직은 동일 직종에서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입직된 사업장을 저희가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보시면 A 사업장과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는 용역 계약이겠죠. 체결하고 종사하던 중 또 B 사업장과 용역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B 사업장이 나중 사업장이기 때문에 B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입직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B 신고를 입직 신고하면 최초에 입직이 돼 있던 A 사업장은 자동으로 이중 입직 제외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도 있겠죠. 나는 기존에 있던 A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고 B 사업장은 비록 나중에 너무 이게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로 주된 사업장은 나는 A다 이렇게 하시면 A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계속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음 달 말일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도 항상 소득이나 종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된 사업장을 결정해서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직종이 같은 경우고요. 직종이 다른 경우는 종사 시간 및 장소 등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중입직이 됩니다. 이중입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보험료도 직종별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직종인 경우에는 왜 이중입직이 불가하냐면 제일 아래에 보시면 있듯이 직종이 다른 경우에는 종사 시간 및 장소 등이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종이 같은 경우에는 종사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게 구분이 불명확해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법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2023년 이후에 전속성이 폐지가 되면 그때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했고요. 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는 임의가입이고요.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가입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고 또 보험료도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의무가입은 아니고요. 자, 전속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노무 제공 발생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제가 이중입직을 예로 들었는데요. 만약 A 사업장, B 사업장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B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해서 입직 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A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이 아니니까 이중입직으로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때 중소기업 사업주로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A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충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안 하고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전체적으로 전속성 없이 자기가 프리랜서로서 그냥 자유롭게 A, B, C, D 뭐 이렇게 쭉 다른 업체들하고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한다면 전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가입하셔야만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중소기업 사업주로도 가입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가 되어 있을 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디로 보상이 되느냐? 물론 기준은 전속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주택은 재해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러다가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때는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해당 사업장으로 기준 보수에 의해서 산재 처리가 되고요. 또 전속성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보상이 됩니다. 둘 중 높은 걸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산재보험에서 적용재해 신청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이전에는 적용재해 신청을 종사자 본인이 자유롭게 아무 기본적인 사유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용재해 신청을 했고 적용재해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산재보험이 부과되지 않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무상태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재해 신청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입법적으로 적용재해 신청을 좀 7월 1일부터는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시면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로 나는 1개월 이상 종사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그 다음 사업주 기책 사유로 인해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업장의 경영 악화나 사업장 이전, 매출 감소로 인해서 휴업할 수도 있고요. 특정 업종에서는 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동절기 휴장 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특고 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뭐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휴업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코로나로 인한 격리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적용재해 신청서는 제출한 다음 날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적용재해 기간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재해 기간을 제가 뭐 진단서를 2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병이 호전이 빨리 돼서 그리고 그래서 사업장에 일찍 복귀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인을 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7월 1일 이전에는 적용재해 처리 기간에는 일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산재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이렇게 바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러면 부상질병이나 이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아래 보시면 있죠. 위 사유로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에 소급에서 산재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최초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1개월 미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몸이 호전되지 않아서 진단이 연장된 경우도 있겠죠. 1개월 이상으로 그렇죠. 전체 합쳐서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을 하시는 게 아니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 등 신고서인데 연장이 돼서 1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재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적용재해 신청서는 총 기간이 1년으로 일단은 저희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1년 이상도 걸리면 더 신청이 얼마든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달에 2월달에 있게 되는 보수총액 신고서는 대상이 아니고 기준보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는 전국 4개 기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센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Q&A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의무가입 대상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는 사람,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일명 반프리도 특구에 해당되느냐? 아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규직 근로계약과 동시에 임용계약을 통해 추가금을 지급하는 저희가 알기로는 편법적인 고용 형태다 이렇게 보여서 저는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팀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특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정 기준 중 30일 이상 경력은 단절 없이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산한 일수가 30일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근무 경력은 근무 사실 및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뭐냐? 경력 확인서나 기술 경력 확인서 등 아니면 또 4대 보험 가입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자, 국가직무능력 NCS에서 확인 가능한 직무를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이렇게 예,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여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UX, UI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명 뭐 이렇게 뭐 디자인만 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프트웨어 진흥협회라든지 산업협회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내용은 IT 프로젝트나 아키텍처, 개발, 구축 및 운영, 마케팅 품질 관리, 정보, IT 기술 분야에 대한 그 세부 직무 정의를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참조하셔서 이분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특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Q&A 질문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저희가 토탈 서비스에 저희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에 게시를 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아,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탈 서비스에 언제부터 확인 가능한가요? 했는데요. 자료는 제가 다음 주 조금 오타가 있어서 수정해가지고 또 다른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음 주 월요일쯤에 한꺼번에 업로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A 사업장에 상용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B 사업장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B 사업장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해야 되냐? 자, A 사업장에는 근로자, 자, B 사업장은 특수형태 근로자면 B는 특보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재만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 특보 이중취득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네, 산재보험만 적용되니까 고용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 질문하기 어려운 거는 저희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뭐 공문을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요.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반풀이 질문인데 A 사업장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고 B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B 사업장에서 예, 그렇죠. A 사업장과 B 사업장은 별개이기 때문에 예, B 사업장에는 예, 당연히 프리랜서 특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입직신고 대상입니다. 아까 반풀이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렇게 용역 계약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사업장이 다르면 A 사업장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말을 안 하면 잘 알 수가 없겠죠. 예. 이상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하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예,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중간에 입직 시 산재보험 일할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물론 중간에 입사하실 수가 있겠죠. 8월 15일 입직 신고해서 물론 일할 계산이 됩니다. 그런 저희가 그 기준보수에서 해당 원래 일수 31일이면 31일로 나누고요. 일수로. 그 다음에 30일까지 있는 경우에 3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누어서 계산한 금액, 그 보험료 나온 금액에서 0은 단위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원 단위는 절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 계산하고 나서 절차하시는 거지 이전에 기준 보수를 절차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보험료가 계산을 했을 때 고용보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0.7%씩 계산해서 보험료가 맞게 떨어지는데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 짝수가 아닌 홀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50원, 30원 이럴 경우에는 절반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도 이거에 대한 이건 양해를 구하든지 서로 합의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험료를 사업주가 이제 종사자까지 공제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단위가 짝수로 떨어지면 딱 10원씩 아니면 50원씩 나누면 되는데 마지막이 10원, 30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분배하기가 마지막 끝단위가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 5원씩은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방법은 한 번은 사업장에서 한 번은 이렇게 종사자가 이렇게 내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자, 여기 추가 질문에 어, 1단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기준보수에 고시를 할 때 일일 그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기준의 금액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 보험료는 전체 일수에서 만약 7월 달에 10일 일을 했다 하면 31분의 11 곱하기 기준보수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원단위 절차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강의 내용은 저희 토탈 서비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